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자, 현재 몸 상태 또 병상 단식 상황 먼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 정신이 혼미하고 네. 건강이 여러모로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해졌었는데요. 일단 긴급 상황은 넘긴 가운데 수액을 맞아가면서 단식 병상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제 단식 또한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인 것이죠.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자, 녹색병원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녹색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네, 처음에 이 대표가 긴급하게 이송될 네. 때에 그 구급차가 향했던 병원이 아니라 네. 거기서 한번 그 변경을 한 것이죠. 녹색병원으로 네. 병상을 옮겼는데 녹색병원이 이제 사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시민사회운동 음흠. 쪽에서 유명한 병원이고 산업재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건강 이런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정치인 단식에 관련해서도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주최했던 간담회나 토론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 녹색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인연이 있습니다. 자, 원래 첫 번째는 성모병원 가까운 성모병원 갔다가 네. 지금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아마 이동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염두한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 검찰의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습니다. 청구 시점을 두고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 병원에 가는 걸 기다렸다가 청구했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 사실 사전에 알고 입수하고 입원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제가 여야 정치인 중에 두 분의 발언을 좀 뽑아봤어요. 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정치 일정을 고려한 출석 요구, 정치 일정에 맞춘 구속영장 청구 이런 행태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예.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에는 명분이 없다. 단식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한쪽에서는 정치 일정에 맞춰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일정에 맞춰가지고 단식을 했다 이렇게 전혀 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한 입장 나왔더라고요. 또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네.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건강 회복을 기다려가지고 청구 시점을 늦추기보다는 원래 일정대로 가는 것이 옳다. 이걸 강조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네.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이제 건강 악화가 좀 이 대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피의자 자해 이런 표현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영장 청구했습니다. 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로비 받고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공모해서 특혜를 몰아줬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검찰의 영장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옛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인허가 특혜 같은 것들이 백현동의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에 이뤄졌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배임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게 쟁점으로 보이는데 자,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공모 관계다라는 게 검찰의 결론인 겁니까? 네, 검찰 영장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하는 정경유착 범죄가 벌어졌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전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원 또 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내린다거나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 시작 이후에 네.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특정한 방향을 요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요청할 경우는 의원들이 수용할 것인지, 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부결시켜야 된다 이 여론이 증가해온 데다가 이 대표가 또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결론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민주당 분위기 또 상황은 4부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화 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지금 오는데, 자, 뭐 혹시나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이 대표 그것도 관심이 좀 돼요.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구성원들은 다 그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이 대표 한 명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네. 이 대표에게 좀 그 권유를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또 출구 전략의 명분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거론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방문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일정 전후로 이 대표를 만나서 단식 농성을 또 해제해달라고 권유를 할지, 그리고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수용할지, 이것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강욱 의원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최강욱 의원인데 결국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죠? 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네.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조 씨가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는 최강욱 전 의원의 1심, 2심, 정경심 교수 대법원 선고, 또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거듭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가린 거는 법리 적용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대법관 13명 중에 12명의 의견을 냈고 네. 9대3으로 원심을 확정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당초에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는 열린민주당 비례 명부의 차기 순위에 있던 후보자가 승계를 하게 되고요. 허숙정 의원, 여군 장교 출신의 허 의원이 이 자리를 승계를 해서 자녀 임기까지 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논란이 됐던 게 인턴 확인서잖아요. 이 인턴 확인서가 조국 전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쟁점이었네요. 네, 이게 사연을 보면은 이제 네. 하드디스크 3개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관건이었거든요. 이게 정경심 전 교수 1심 재판부터 내내 쟁점이었던 부분인데 네. 이 디스크는 정경심 전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보관하다가 수사당국에 임의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조 전 장관 측이라든지 또 최강욱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 판결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들은 은폐 목적으로 김경록 씨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김경록 씨한테 넘어갔고 그래서 김 씨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요지의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 결국 조국 전 장관 부부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조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유죄 무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특히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되고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어 온 그런 재판인데 증거 능력까지도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뭐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또 향후 재판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여당, 야당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유죄뿐만 아니라 재판이 오래 걸린 것까지 겨냥해
겨냥을 한 듯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지탄이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민주당은 이제 최 의원의 선고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 수사가 편향적인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시작됐다. 검찰의 의도를 겨냥하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열립니다. 자,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네. 꼽아보죠. 최대 쟁점은 재산 문제에 있고 특히 가족계 회사 비상장 주식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등 이제 10억 원 정도의 네.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2000년께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주식의 액면가가 신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고 기준이 바뀐 게 2020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재산 신고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도 3년 동안 이 후보자가 관련 주식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보유 사실이 공개가 되는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처가와 함께 1987년 매입한 그 부동산 부산에 있는 땅이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의혹이 있네요. 네, 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답. 네, 논입니다. 답. 예, 근데 네.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에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등기상으로는 논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실제로 잡종지였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행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후보자 주장이 틀렸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아서 네. 또 논란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장남의 인턴 채용 특혜 논란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이 후보자 장남이 2009년에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인턴은 로스쿨 재학생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20살 정도의 나이였었고 그리고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통상 수시로 채용되는 그 형식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에 학부생도 한 10명 정도 또 인턴을 하고 있었다.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건국론 역사관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네. 또 1948년 건국설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의 의견 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새롭게 쟁점이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서전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지목한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 이 문제가 이제 당파적인 문제로 비춰질 거냐 아니면 나름의 역사 해석의 견해 차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쟁점이 뜨거워질 것인지 아니면 좀 차분하게 논의가 될 것인지 이게 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장관하고 다르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야권에서는 네. 여러모로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 부결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들이 있는데 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인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게 물거품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버리면 누구도 못 막는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카드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라고 아하. 하는 이 전망까지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어제 기재부에서 국세 수입 재추계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
400조 5천억보다 14.8% 적은 341조 400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세수 결손액이 59조인데요. 역대 최대치네요. 네, 기존 전망보다 14.8%나 부족한 그런 세수 결손이 되겠고요.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오차율이 발생했는데 이 주목할 부분은 지난 2개년은 거꾸로 초과 세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또 세수 결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목별로 보면은 법인 세수의 결손이 2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이었습니다. 네, 341조 4천억 원입니다. 자, 15%가 지금 빗나간 상황인데 3년 연속 10%대 오차율입니다. 이 세수 오차가 커진 이유는 뭡니까? 일단 고금리 상황에다가 네. 반도체 산업 등에서 급격한 경기 하방 압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잘 안 풀리면서 법인세라든지 자산세의 세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세 구조의 변화도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소득 과세 비중이 높아진 세목들이 변동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재부가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 밝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세수 결손이 60조에 육박을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0% 23조 원 정도는 지방으로 교부되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36조 원인데요. 일단은 이금 남는 돈이죠. 그리고 원래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예산, 불용 예산입니다. 그리고 24조 원 가량의 기금 여유 재원이 쓰일 예정인데 외평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평 기금에서 이제 원화를 그동안 사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원화가 대거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